미 해군은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바다를 지배해왔습니다. 지구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양 해군력을 투사하는 데 있어 미 해군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해군 전력임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미 해군이 중동, 카리브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동시에 대규모 타격 전단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만 봐도 그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최근 몇 년간 미 해군의 혁신적인 신조선 프로젝트들은 솔직히 말해서 항상 의도한 대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연안전투함 LCS,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그리고 주말트급 구축함은 모두 개발 당시 차세대 시스템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형 프로젝트는 결국 폐기되었고 계획된 수의 함정 중 일부만 건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중 하나인 스텔스, 고성능, 중말트급 구축함의 경우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군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새로운 용도를 찾으면서 눈에 띄는 애물단지였던 함정이 미 해군 함대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함, 즉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전함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미사일들이 중발특급 구축함에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해군 무기고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치는 혁신적이고 시의적절하며 꼭 필요한 결정입니다. 경험 많은 분석가이자 전직 의회 보좌관인 브랜든 제이 바이커트가 얼마 전 쓴 것처럼 주말특급 구축함의 실패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재앙입니다. 물론 원래는 이렇게 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줌왈트급은 1970년부터 1974년까지 해군 작전 참모총장을 지낸 엘모 줌왈트 제독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 나타날 위협 양상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냉전이 갑작스럽게 끝나고 해군은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은 더 이상 동등한 초강대국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산된 지역적 위협과 연안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점은 원양 대잠전에서 연안 및 근해 환경에서의 전력 투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프로그램은 동급 적국에 맞서 원양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함대 방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으며 지금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연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은 내륙 표적과 고속 공격정, 기뢰, 단거리 대한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대해 대량의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개념은 DD-21 지상공격 구축함이라고 불렸으며 2000년대 초반 ADDX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DDX는 이후 스텔스, 자동화, 고에너지 전력 시스템을 강조한 다목적 플랫폼인 줌왈트급 구축함으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2월 선도함인 USS 줌왈트 건조를 시작하기 위한 최초 1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승인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총 32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척이 더 건조되었는데 바로 USS 마이클 몬수어와 USS 린든 B 존슨입니다. 하지만 세 척 모두 해군이 나머지 29척 계획을 공식 중단한 지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실전 배치됐습니다. 지금 이 함선을 보고 주요 특징들을 읽어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함선은 의도했던 만큼 혁신적입니다.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였습니다. 바다, 공중, 육지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비대칭 위협을 물리치면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최대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중왈트급은 해군이 보유한 어떤 구축함이나 순양함보다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했습니다. 길이는 610피트, 너비는 80.7피트, 흘수는 27.6피트이며 약 15,656톤을 배수합니다. 비교하자면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은 길이 567피트, 너비 55피트, 흘수 34피트, 배수량 약 9,600톤입니다. 현재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모델인 플라이트 3는 길이 509.5피트, 너비 66피트, 흘수 31피트, 그리고 약간 더 큰 9,700톤의 배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길이와 너비가 훨씬 더 크지만 정상적인 운항 시 줌왈트는 타이콘데로가와 알레이버크보다 흘수가 더 얕습니다. 그것은 설계에 의한 것이며 줌왈트의 실제 임무 프로필에 잘 맞습니다. 하지만 줌왈트함은 연료가 소모됨에 따라 선박의 흘수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독특한 벨러스트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독특한 텀브롬 선체 설계에 필요한 안정성, 특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선체 덕분에 레이더 반사 면적은 작은 어선 크기로 더욱 줄어듭니다. 스말트급은 파도를 뚫고 나가는 텀브롬 선체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수면 위쪽의 측면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들어오는 레이더파를 원래 방향에서 멀어지게 반사시켜 수직이나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기존 선체에 비해 함선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크게 줄여줍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초현대적인 위협에 대응하지만 사실 그렇게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 설계는 20세기 초까지 군함에서 꽤 흔하게 사용되었지만 20세기 초 이후로는 주요 군함 건조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역방향 선수는 선박이 파도를 타고 넘는 대신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설계는 안정성 문제로 인해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트급의 웨이브 피어싱 텀브롬 선체를 선택한 것은 해군 장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만약 선박이 앞쪽으로 기울어질 때 파도가 선미 쪽에서 배를 강타하면 선미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횡방향 안정성을 잃고 전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2019년 알래스카 파견 임무에서 확실히 해소되었습니다. 당시 함장이었던 앤드류 칼슨 대령은 자신의 선실에서 부함장을 불러 13, 20피트 높이의 파도가 있는 6단계 해상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부함장은 놀랐습니다. 그는 파도의 높이가 1.6에서 4.1피트에 불과한 3단계 해상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배가 거대한 파도를 얼마나 힘차게 헤치고 나아갔는지 생각하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제 총 10만 4,600마력의 출력을 내며 최고 속도는 30노트에 달합니다. 이는 수상 전투함으로서는 엄청난 출력이며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구축함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선체 설계가 제공하는 것은 안정성과 속도만이 아닙니다. 스텔스 성능도 극대화합니다. 이것은 센서, 레이더, 그리고 지휘 공간을 감싸는 갑판 상부 구조물까지 확장됩니다. 무게와 레이더 반사 특성을 줄이기 위해 탄소 섬유로 보강된 비닐 에스터 패널과 빔으로 구성된 복합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길이 155피트, 높이 50피트가 넘는 약 900톤에 달하는 이 구조물들은 지금까지 제작된 것 중 가장 큰 복합재로만 만든 해양 구조물입니다. 갑판 상부 구조물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는 공중, 수상, 수중 위협 탐지를 포함한 다중 임무 작전을 위해 설계된 능동 및 수동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 스택은 레이시온에서 개발한 분산형 오픈 아키텍처 전투 관리 시스템인 토털 쉽 컴퓨팅 환경으로 연결됩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 소나, 전자전, 무기 시스템을 통합하여 실시간 의사결정과 자동화된 대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멀트함은 겉모습만큼 첨단입니다. 문제는 모든 기술과 혁신을 한 함정에 담는데 큰 대가가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 대가는 점점 커져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해군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32척의 함정을 위한 원래 목표 단가, 조달 비용은 척당 약 14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0년 6월에는 단가가 원래 기준보다 15% 이상 초과해 넌메커디 조항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기능을 축소하고 조달 수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트급을 건조한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이 함선을 건조하기 위해 4천만 달러를 들여 특별 시설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최종적으로 2016년 4월까지 3척의 함선에 들어간 총 비용은 22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함정 한 척당 평균 75억 달러에 해당하는데 이는 원래 32척에 걸쳐 분산될 예정이었던 연구 및 개발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3척에만 적용된 것이죠. 비교하자면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는 함정 한 척당 약 22억에서 25억 달러 정도로 주말트의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블록 5 또는 6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은 한 척당 43억에서 48억 달러가 듭니다. 그것은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지만 주마트급보다는 약 3분의 1 정도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최첨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추가로 딸린 핵 잠수함을 갖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실험적인 줌왈트급을 원하시나요? 핵 잠수함을 선택하셨다면 해군과 의회 의견과 일치합니다. 특히 줌왈트급 주포가 사실상 사용 불가해진 후 더욱 그렇습니다. 줌왈트급의 첨단 함포 체계, 즉 AGS는 두 문의 155mm 62구경 해군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포가 오직 장거리 대지 공격 포탄, 즉 LRF 전용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LRF는 정밀 유도 탄약으로 83 해리 거리에서 해안 폭격을 위해 만들어졌죠.
이 함선은 포 한 문당 335발, 총 670발을 탑재할 수 있었지만 추가 저장 공간에 320발을 더 실을 수 있어서 총 990발까지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좋게 들릴 수 있지만 발당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단가가 치솟으면서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포탄 개발은 결국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포의 특수한 저회전 강성과 자동 장전기는 표준 155mm 탄약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 탄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 구축함들은 사실상 주 공격 무기 없이 항해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장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주말트함은 또한 MK57 주변부 수직 발사 체계, 즉 PVLS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총 80개의 VLS 셀로 이루어진 포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얇은 강철 외피와 두꺼운 내부 껍질로 이루어진 선체 외곽을 따라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는 폭발력이 선체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향하도록 하며 그 결과 미사일 수용 능력의 손실도 영향을 받은 포드에만 국한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 지역 방공용 SM-2MR, 표준 미사일, 공중 및 해상 위협 모두를 대응할 수 있는 진화형식 스페로우 미사일, 그리고 수직 발사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 로켓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대의 MK46 30mm 기관포 시스템, 이 근거리에서 소형 수상 위협에 대한 방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전함에서 공격력이 없다면 강력한 방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군사 및 지정학적 발전에 대한 1일 뉴스 업데이트와 심층 분석을 원하신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밀리터리 쇼에서는 유튜브에서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며 통찰력 있는 군사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해군은 공격력 문제에 대한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AGS 설치물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4개의 대형 첨단 탑재 모듈 발사관과 들어섭니다. 각 87인치 튜브는 미사일 3발을 실을 수 있고 평범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중왈트급 함정들은 재래식 신속 타격, 즉 CPS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게 개조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1700마일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입니다. 이것은 핵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초고속 타격 능력으로 현대 방어망을 뚫고 새로운 위협에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CPS는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 계열의 일부입니다. 해군을 위한 CPS, 육군을 위한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LRHW, 그리고 공군을 위한 공중 발사 신속 대응 무기 ARRW, 즉 공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해군의 CPS와 육군의 LRHW는 동일한 극초음속 활공체를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며 향후 업그레이드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CPS의 메커니즘은 로켓 추진 단계와 그 이후의 활공 단계에서의 공기역학적 힘 사용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설계는 더 빠르고 더 긴 사거리의 기동 타격을 가능하게 하며 적의 방어망에 대한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2025년 5월 해군은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콜드가스 발사 방식을 사용하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상 기반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미사일이 사일로를 벗어난 뒤 로켓 모터가 점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부제독 조니 아루프 주니어가 설명하듯이 말이죠. 콜드가스 방식은 해군이 미사일을 플랫폼에서 분리시켜 1단 점화 전에 함정 위에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준말트급은 이제 이 미사일 12기를 탑재하며 판도가 바뀝니다. 이로 인해 준발트급은 비효율적인 연안지원함에서 최첨단 스텔스 장거리 타격 플랫폼으로 변모하게 되며 이는 특히 잠재적인 태평양 전장 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극초음속 무기는 비행 중에 초속 1마일 이상의 속도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탐지하고 요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무기들은 또한 지휘관들이 이제 적의 방공망 사거리보다 훨씬 먼 1700마일 밖까지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제리 핸드릭스 전 해군 대령이자 전 펜타곤 직원, 그리고 현재 사가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 이 함정들은 함대의 다른 전력이 위험해지는 적 사거리보다 훨씬 바깥에서도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 좋은 점은 이 함정들이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 RCS로 적의 접근 거부 지역에서도 다른 플랫폼보다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적의 대응 시간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500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약 1시간이 걸립니다. CPS는 같은 목표를 10분 만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괌에서 타이완 해협까지 단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력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크이글 지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과 유사한 탄두, 즉 공통 극초음속 활공체 CHGB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크이글 탄두 무게는 13.6kg 미만으로 우크라이나의 $500 FPV 드론 이 더 많은 폭발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요한 파괴력은 극초음속 비행체의 운동 충격에서 나옵니다. 군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주차장 크기의 지역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탄두의 무게는 본질적으로 타격 요소들을 분산시켜서 주어진 지역 전체의 목표물에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폭발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멀트함은 하와이와 같은 거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진기지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유사한 능력을 가진 잠수함과 함께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CPS 미사일을 탑재하게 될 것은 블록5 버지니아급 잠수함으로 버지니아 페이로드 모듈에 4개의 추가 미사일 사일로가 설치되어 미사일 저장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임무 프로필에 맞춰 또 다른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인데 바로 연료 지속시간과 항속거리 개조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인민해방군에 대응하여 중멀트급 구축함 3척은 전략적 목표물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임무로 현명하게 재배치되었습니다. 주멀트의 작전 범위와 작전 해역에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는 것은 이러한 임무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이러한 개조는 함정의 기존 해수 벨로스트 탱크를 확장된 연료유 저장 용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개조를 통해 저장 용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주말특급이 보급 시 더 많은 연료를 적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해군의 첫 극초음속 타격 플랫폼이 해상에서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능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적에 대한 억제 임무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이 주말트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부활시키려는 이유와 이 함선의 새로운 역할이 미국의 변화하는 전략, 특히 인도 태평양에서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12기가 정말로 이 정도의 기대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매몰 비용의 오류로 수십억 달러가 더 들어가는 결과로 끝나게 될까요? 글쎄요,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초기 평가를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USS 중말트는 2026년 후반에 재취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년간 드라이도크에 있던 USS 중말트가 올해 초 해상시험을 위해 출항했습니다. 다른 주말트급 구축함도 앞으로 같은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인 세 번째 중말트급 함정인 USS 린든 B 존슨의 작업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방 포탑 해체와 불필요한 장비를 제거하는 작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동급 두 번째 함정인 USS 마이클 몬소어가 2027년에 정기 정비를 위해 드라이도크에 들어갈 때쯤 다시 임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곧 우리는 급초음속 미사일이 해상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말트급의 또 다른 주요 결함이 드라이도크에서 해결된다는지도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이 대대적으로 통합된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이죠. 예를 들어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과 광범위한 자동화는 잦은 장비 고장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12월 최초 해상 시험 중에 USS 몬소어는 전기 부품에 바닷물이 침투해 추진 문제를 겪었고 이로 인해 시험이 단축되고 결국 인도가 지연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중 추진 장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력 분배 체계와 스텔스 관련 복합 소재의 취약점을 드러냈으며 이는 높은 유지보수 요구와 작전 가용성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초기 문제들은 충분한 해상 검증 없이 새로운 시스템에 의존함으로써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직 개발 중인 CPS 시스템 설치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초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미 엄청난 비용에 수십억을 더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CPS는 결코 저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트의 새로운 역할을 환영하지만 다른 이들은 주말트를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비용과 자원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도 새로운 주말트는 미 해군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지만 세 척뿐이고 앞으로 더 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해군의 더 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나 앞으로 계획된 전함들과 비교했을 때 세 척의 함정이 전체 전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극초음속 업그레이드 비용이 예상 범위 내에 머문다면 주말트의 과거를 고려하면 아주 큰 가정이지만 CPS 통합은
각 주말트 섬특급 함정에 약 4억 5,200만 달러의 비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 척을 합치면 약 15억 달러입니다. 어쩌면 그 돈을 다른 곳에 더 잘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같은 수십억 달러짜리 대형 함정의 시대가 끝났다고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인 해군 함정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공중 및 해상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서부 흑해에서 몰아냈습니다. 한편 미국은 페르시아만, 아덴만, 홍해 전역에서 작전을 계속하면서 이란과 후티의 드론 및 대한미사일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15억 달러로 해군은 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무인 수상정 LUSB 약 5척을 구매할 수 있고 또는 다목적 중형 수상 드론 약 25대 혹은 장거리 자율 잠수함 약 12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혼합 함대 구상은 단일 고가치 유인 플랫폼에 비해 더 많은 수량, 분산된 센서 능력, 그리고 인명 피해 위험 감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줌왈트급의 극초음속 무기, 초장거리 타격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해군이 기대하는 대로 결국 제대로 작동한다면 말이죠. 저희가 앞으로의 개발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예정이니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동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항공모함이 이미 구식이 되었는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